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의 그 작은 어깨에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워줄 때 말이죠. 아, 정말 마음이 복잡미어하죠. 네, 정말 수만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가도 금세 우리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확 밀려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김은미 작가의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를 보면서요. 바로 그 불안감을 좀 든든한 믿음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책이 참 좋은 게 그냥 뭐 입학 준비물 챙겨라, 한글은 떼야 한다 이런 기술적인 책이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자가 15년간 부모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랑 또 심리학적 근거들을 아주 따뜻하게 잘 녹여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또 아이를 앞서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스스로 단단하게 서게 하는 지혜는 뭘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요. 바로 저자의 이력이었어요. 아,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는 부분이요? 네, 원래 건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죠. 소위 기질 센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싸우고 우시다가 이러다간 다 망가지겠다 싶어서 부모 교육을 시작하셨대요. 아, 정말 절박하면서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은 공부의 시작이 아니라 사회의 시작이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우리는 보통 학교 하면 바로 공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봐도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습 능력,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초등 저학년의 학교 생활을 좌우하는 건 학업 성취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관계 경험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이요? 네. 아이가 교실에서 나 여기 있어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다시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그 감각. 그게 모든 배움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책에서 1학년을 잘하는 시기가 아니라 잘 버텨내는 힘을 만드는 시기라고 정의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 의미가 이제 확 와닿네요. 특히 그 수능하지 않는 아이들 이야기 나올 때 솔직히 좀 뜨끔했거든요. Strong-willed child 말씀이시죠? 네, 규칙에 잘 안 따르고 맨날 왜요 하고 묻고. 저항하고. 네, 근데 전체 아동의 15에서 20%나 이런 기질을 타고난다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 좋게 말할 수 있지만 매일 아이 고집이랑 씨름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나중에 강점이 될까 싶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기질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타고난 반응 방식의 차이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아, 차이일 뿐이다. 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아이들을 문제아가 아니라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만 하면 그건 상처가 되지만 그 에너지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면서 방향을 잘 잡아주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책에서 제안하는 게 참 재밌어요. 아이가 막 고집 부릴 때 화내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녀석,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이렇게 힘이 넘칠까 하고요. 하하. 관점을 바꾸는 주문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질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부모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보낼 학교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까? 아, 네. 거의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걱정이죠. 그런데 책에서는 이 걱정부터 그냥 시원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다 우리가 다녔던 20, 30년 전 교실을 생각해서 그래요. 아,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요, 아이들을 억지로 앉혀두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15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다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었어요. 활동 중심이요? 네. 그림 그리다가 노래 부르다가 모든 별로 모여서 뭘 만들기도 하고요. 지식을 머리에 넣는 곳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놀이터에 훨씬 가까워진 거죠. 교육 시스템 자체도 크게 바뀌었다는 점, 그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생활통지표 보면 예전이랑 너무 달라서. 아, 맞아요.
가끔 부모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죠. 네. 부족한 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과정 전체요. 네. 정답을 맞췄는지 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질문했는지, 친구 의견을 잘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활통지표에 적힌 산만하고 친구 말에 끼어들 때가 있음 같은 문장은요. 우리 아이는 문제야라는 낙인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호기심이 왕성하고 표현 욕구가 강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함께 도와주세요 하는 선생님의 파트너십 제안, 즉 성장 지향 피드백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와, 성장지향 피드백. 네, 수십 명의 또래 아이들 속에서 우리 아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담임 선생님이시니까요. 아, 선생님을 평가자가 아니라 아이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학교가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곳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아이 편에 서서 학교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부모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 말씀이시죠? 아이 편을 들어주는 것과 아이의 모든 걸 대신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아, 네, 정말 그렇죠.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개입인지 그 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책에서는 이걸 새의 이소에 비유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어미새가 둥지 안으로만 먹이를 가져다 주면 아기 새는 편하겠지만 날 수가 없겠죠. 영원히 날 수 없죠. 그래서 어미새는 어느 순간부터 둥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먹이를 보여주잖아요. 스스로 날갯짓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그게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설 용기라. 이게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으로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초등 시기가 그의 이론에서 4단계, 바로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거든요.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부지런함 이런 느낌인데 좀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면성, 인더스트리는요, 단순히 성실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심리적 자산인데요. 바로 나도 해보니까 되네 하는 자기 효능감, 유능감을 의미합니다. 아, 자기 효능감.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네, 이 시기에 스스로 준비물도 챙겨보고 친구랑 다퉜다가 화해도 해보는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야 이 근면성이 생겨요. 만약 이때 부모가 다 해주거나 실패했을 때 너무 비난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애구나 하는 열등감이 생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열등감이 아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이 초등 시기가 인생 전체의 자신감을 결정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 근면성을 키워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대신해주지 않기. 알림장 챙겨주기 이런 거요. 네. 그리고 둘째, 지시로 통제하지 않기. 숙제했어, 양치했어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게 돕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건데요. 실패를 막아주지 않기입니다. 실패를 막아주지 말라고요? 네. 준비물을 안 가져가서 혼나보는 경험, 숙제를 안 해서 당황해보는 경험, 그게 아이에게는 책임감을 배울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이를 번쩍 들어서 계단 위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틀거려도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느끼는 그 감각을 선물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통찰입니다. 이 근면성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바로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아, 청소년기까지요? 네, 초등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은 아이는 청소년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아를 탐색하는데 열등감이 깊은 아이는 방황하며 역할 혼미를 겪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명확해졌는데 막상 그 정신없는 아침 저녁 시간을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하하, 그렇죠. 현실은 전쟁이죠. 그래서 책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을 해주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활용법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죠. 손 씻었니? 가방 쌌니? 이렇게 계속 말로 하는 대신에 현관문 앞에 아이랑 같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딱 붙여두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기 이런 이름으로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효과가 생겨요. 통제권이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나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순간 아이는 자기 조절감을 연습하게 돼요. 이게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새 기둥,
자기 유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가치감 중 하나를 길러주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죠. 근데 그 체크리스트 만들 때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항목은 5개 이하로, 피드백은 주말에 딱 한 번만. 네, 맞아요. 그것도 잘한 거 3가지 먼저 칭찬하고 보완할 점 1가지를 이야기하는 순서로요. 와, 그 디테일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의 핵심입니다. 매일 지적하면 그건 또 다른 잔소리가 되니까요. 물론 아이가 처음부터 잘하진 않겠죠. 뭐 목록에 낙서를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고 했다고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과정 자체를 연습으로 보고 완벽함이 아니라 시도 자체를 격려해주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구조를 바꿔서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그럼 이제 더 어려운 문제, 친구 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아이들 다툼에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맞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아주 명쾌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장난의 기준을 모두가 재미있어야 장난이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싫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내 아이가 싫은 일을 당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연습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죠. 그냥 웃으면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고 단호하게.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 하지 마. 이렇게요. 네, 바로 그렇게요. 이게 아이에게 자기 몸과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만약 잘못을 했을 때는요. 보통 친구한테 당장 가서 사과해 라고 다그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책은 또 한 번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보여주는 것이요? 네, 부모가 아이에게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 홧김에 소리를 질렀을 때 나중에라도 아이 눈을 낮추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엄마가 소리 질러서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요. 아,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사과가 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모든 행동이 아이에게는 사회생활의 첫 번째 교과서가 되는 거죠. 와, 오늘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결국 핵심은 아이의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을 먼저 점검하는 것. 맞습니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 네. 그리고 아이가 가진 자신만의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책에 나오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야 라는 그 믿음 하나만 아이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책 마지막에 제 마음에도 오래 남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결국 나를 다시 키우는 일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학생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배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당신은 학부모로서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시간은 단순히 아이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넘어 당신 안에 있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낡은 믿음을 허물고 부모로서 당신 자신을 한 뼘 더 키워내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요?